고래 고기를 오랫동안 먹어온 나라를 떠올릴 때 대부분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유럽에는 여전히 일본의 식량을 공급하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 상업적 포경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국제적인 포경 금지 조치, 특히 노르웨이의 금지 조치로 인해 매년 수천 마리의 고래가 포획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노르웨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를 사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노르웨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를 사냥할 때 어떤 항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르웨이는 세계 포경 금지령이 제정된 후 이에 반대했던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으며 그 결과 포경을 금지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의 상업 포경 산업은 밍크고래라는 단일종 포경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종을 멸종 위기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특정 추정에 따르면 노르웨이 해역에는 10만 마리가 넘는 밍크고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도 됩니다. 매년 노르웨이 북방어선들이 약 600마리의 밍크고래를 바다에서 포획합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포획할 때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법과 현대적인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밍크고래 포경에는 길이 12m에서 24m에 이르는 선박과 4명에서 8명의 선원이 탑승하는 선박이 사용됩니다. 노르웨이 경제수역 내에서는 포경이 이루어집니다. 4월은 포경 시즌의 시작으로 보통 8월이나 9월까지 이어집니다. 포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어업 허가증을 소지하고 정해진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박에는 속도계와 모든 어업 활동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도적인 어업 관행에 관한 할당량과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래를 찾는 동안 포경선은 장시간 바다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먹이를 발견하면 작살을 사용하여 고래를 잡아내는데 작살은 돌고래에게 직접 던집니다. 동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체는 이러한 특이한 관행이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상당한 발전 또한 이러한 대규모 포경 활동, 특히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발명품에 기여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수세대에 걸쳐 자국 해역에서 고래를 포경해왔지만 이러한 포경 활동은 이제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노르웨이의 포경 활동은 현재보다 훨씬 더 큰 산업적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폭발식 작살 포경이 이러한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고래 사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노르웨이 동물원은 작살을 이용한 폭발식 포경 방식인 고래 수류탄이라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고래 사냥이 더욱 효율적이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기존의 포경 방식에 비해 더욱 인도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르웨이는 매년 작살을 사용하여 600마리에서 1000마리의 고래를 포획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고래 한 마리당 수십 톤의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래의 일반적인 용도는 무엇일까요? 고래는 주로 고기로 이용되며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래 고기를 소비합니다. 노르웨이 전통에 따르면 식용 고래잡이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대에도 고래 고기를 먹는 관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르웨이에서 고래고기의 주요 소비자는 노인층입니다. 이 연령대는 인구의 비교적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고래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고래 식용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과 아이슬란드 시장 모두 상당량의 고래가 선적되었습니다. 거의 2년 전 아이슬란드에서 모든 상업적 포경 활동이 중단된 후에도 일본은 동물 사료 원료로 매년 노르웨이에서 일정량의 고래 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오랜 관습입니다. 전쟁 종식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람들이 겪었던 배고픔을 달래줄 식량원이 된 고래 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상업적 고래 사냥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식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 고래 고기를 계속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고래 고기를 얻기 위한 고래 포경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노르웨이뿐입니다. 그러나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크지 않아 포경되는 고래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의 활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업 활동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러한 감소에 기여했습니다. 고래가 보호종이라는 사실 외에도 동해 전역에서 어업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고래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 보면 어부들이 거대한 고래와 마주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베트남 어부들 사이에는 고래가 바다에서 조업할 때 행운과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가 좌초되거나 우연히 그물에 걸리더라도 구조되어 결국 바다로 돌려보내집니다. 베트남은 희귀하고 귀중한 어종 보호에 있어
항상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명에서는 선박과 승무원의 규모만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 노르웨이 포경선단이 사용하는 고도로 정교한 선박 기술과 최첨단 장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포경선은 단순한 어선이 아니라 험난한 북대서양 해역에서 정밀성과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첨단 플랫폼입니다. 특히 중요한 측면은 첨단 고래 탐지 및 추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정교한 소나 및 레이더 시스템, 특수 광학 장치, 그리고 포경선들이 광활한 바다에서도 밍크고래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GPS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와 강력한 엔진의 설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거친 바다에서도 조용하고 빠르며 안정적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포경선들이 과도한 방해 없이 효과적으로 고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이 폭발성 작살포의 구조와 작동은 그들의 방법에서 핵심입니다. 이 강력한 대포는 일반적으로 선수에 장착되며 정밀한 장전 및 발사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작살의 기술은 정확하고 즉각적인 타격을 보장하며 빠르고 인도적인 사냥을 위해 설계되어 고래가 숨을 거두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사체를 관리하는 데는 사후 처리 기술이 필수적이다. 선박에는 견고한 윈치, 크레인, 특수 리프팅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 수톤에 달하는 고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배에 실어 올리거나 역동적인 해상 상황에서도 수면에 띄워 귀중한 어획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래를 확보한 후 고기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공 및 보존 과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로 종종 바다에서 바로 시작되거나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됩니다. 고래가 선체에 실리거나 가공시설로 견인되면 초기 도축 및 절단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 작업에는 엄청난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원들은 고래를 고기, 지방, 그리고 기타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부위로 빠르고 위생적으로 분할하여 수율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수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여 두꺼운 지방층과 치밀한 근육을 효율적으로 절단합니다. 고래고기의 보존 방법은 해상 운송 중이나 주요 가공 공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첨단 송풍 냉동 시스템을 사용하여 고기를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하거나 세심한 아이싱 이싱 과정을 거쳐 부패를 막고 품질을 보존합니다. 해안에 도착한 고기는 추가적인 심층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엄격한 품질 검사, 소비자에게 친숙한 부위로 정밀하게 절단하는 과정, 그리고 진공 밀봉이나 가스 치환 포장, MOP과 같은 최첨단 포장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노르웨이 국내 시장과 일본을 비롯한 수출 시장 모두의 유통기한 연장 및 신선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식용이 아닌 고래기름, 뼈, 비식용 장기 등 고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은 어떤 부분도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가공되며 종종 동물 사료나 기타 산업용으로 가공됩니다. 이는 완전 활용 철학과 환경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 보고서는 노르웨이의 국제적 금지 조치와 대일본 수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통해 노르웨이 포경 산업을 뒷받침하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법적 환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포경 산업의 경제적 기여는 주로 특정 해안 지역 사회에 집중되어 생계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지만 노르웨이 국내 총생산 GDP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전통 산업의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노르웨이의 노년층과 일본의 소비자 외에도 고래고기 시장이 틈새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특한 미식 경험을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노르웨이와 일본의 무역 관계는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포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무역 협정의 복잡성을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포경은 강력한 법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밍크고래 개체 수가 풍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밍크고래 포경 관행이 지속 가능하며 밍크고래 종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노르웨이는 국제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해양 자원 관리 권리를 옹호하며 종종 포경 반대 국가들의 도덕적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 단체와 국제 여론의 압력은 최근 몇 년간 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르웨이는 사냥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며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조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글은 밍크고래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개체수가 상당하다고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더 심층적인 생태학적 관점에서 더 넓은 해양 생태계에서 밍크고래의 역할과 관련 과학 연구를 탐구합니다. 밍크고래는 북대서양 먹이사슬의 핵심 구성 요소로 주로 크릴새우와 작은 떼를 지어다니는 어류를 잡아먹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의 밍크고래가 제거되는 것은 밍크고래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하게 이러한 먹이 개체군과 생태계 전반적인 균형에 어느 정도 국지적인 생태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르웨이 5개 밍크고래 개체군 연구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항공 측량, 사진 식별, 유전자 샘플링 등 정교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개체군 규모에 보고된 10만 마리 이상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번식률을 모니터링하며 자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지속 가능한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개체군 관리 외에도 밍크고래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밍크고래의 행동, 이동 패턴, 그리고 기후 변화가 서식지와 먹이원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해양 포유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지속적인 밍크고래 포경에 대한 국제 해양 과학자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관점은 다양합니다. 이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포경국에 선례를 남기거나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생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는 투명성과 과학적 대화 참여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며 국제적인 감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포경 활동이 건전한 과학적 원칙에 따라 책임감 있게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일 19세기 만연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던 현대 들소는 보존 조치 덕분에 놀라운 개체수 회복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고급 육류 산업에서 황금알을 낳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들소를 사육, 관리,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이 모험은 북미의 광활한 평원에서 시작됩니다. 들소는 야생풀과 차가운 바람, 그리고 날 것 그대로의 생존 본능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지만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인간에 의해 조용히 관리됩니다. 들소가 성숙해지면 세심한 선별 과정을 거쳐 가공시설로 운반됩니다. 바로 그때 오랜 본능과 최첨단 기술이 만나 들소 고기는 미식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기 중 하나로 점진적으로 변모합니다. 오늘 들소의 여정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자연 서식지에서부터 저녁 식탁에 오르기까지 광활한 초원의 정취를 간직한 붉은 고기를 선사하는 들소의 여정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 장엄한 동물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볼까요?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불고 웅장한 들소떼가 서로 평화롭게 어울려 노니는 곳입니다. 당신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급 식품 산업에 공급하기 위해 사육되는 40만 마리 이상의 들소의 서식지입니다. 들소는 살과 가죽의 높은 가치와 전략적 기능 때문에 반세기 넘게 늑대, 곰, 그리고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들소의 개체수는 3천만 마리에서 약 500마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보존 활동과 상업적 농업의 확대 덕분에 전 세계 들소 개체수는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5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흔히 미국의 들소라고 불리는 들소는 북미에 만연한 야생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들소를 자연 서식지에서 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들소가 돌고래나 까마귀처럼 복잡한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생존에 필수적인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소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을 때 높은 수준의 호기심을 발달시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을 처음 접할 때처럼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소통합니다. 오늘날 사육되는 들소의 약 95%는 고급 육류 시장을 위해 특별히 사육됩니다. 들소 고기는 소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최대 3배 적고 철분 함량은 2배 높으며 오메가3 지방산, 아연, 비타민 B, 일시비 함량이 높아 품질이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들소 고기는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고 사육되어 면역 건강을 증진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들소 발전기는 이러한 유형의 본능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평원의 두 뿔을 가진 전사들에게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들소는 일부 다처 동물로 무리 내에서
우세한 수컷이 여러 암컷과 교미합니다.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수컷이 이러한 교미권을 얻으려면 먼저 다른 수컷 경쟁자들을 이겨야 합니다. 경쟁자를 겨냥한 강렬한 지배의 상징이자 이웃 암컷에게 원초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수컷들은 번식기가 시작되면 발굽으로 땅을 긁거나 먼지 속에서 구르거나 심지어 자신의 소변에 구르는 등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먼지 속에서 구르거나 자신의 소변에 구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뿔과 이마를 모두 사용하여 전력을 다해 서로에게 돌진하며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전달할 권리를 얻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뿔을 부러뜨릴 각오를 합니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돌진합니다. 승자는 짝짓기할 권리를 얻을 뿐만 아니라 무리 내에서 권위와 리더십을 확립하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힘이 약한 수컷은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만큼 강하지 않으면 짝짓기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제압한 우세한 수컷은 자신이 선택한 암컷에게 접근하기 위해 주위를 맴돌고 몸 냄새를 맡으며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이는 체내 호르몬 급증에 의해 활성화되는 원시적인 유혹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신비로운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짝짓기 과정은 빠르고 단호하여 암컷이 제한을 수락한 후 불과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교미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정기 내내 수컷은 무리에서 더 많은 암컷을 찾아다니며 정복과 교미의 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는 무한한 활력으로 이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숙한 수컷은 10마리에서 20마리의 암컷과 교미하며 혹독한 황해에서 태어날 후손에게 더 나은 유전적 특성을 물려줍니다. 이러한 특성에는 힘과 지구력 향상, 그리고 생존 본능 강화가 포함됩니다. 암컷 들소의 임신 기간은 약 9개월이며 짝짓기 과정 이후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미 들소는 이듬해 늦봄이나 초여름에 새끼 한 마리를 낳습니다. 출산 과정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끼 들소가 태어난 지 몇 분도 차이 되지 않아 어미를 따라 일어서는 놀라운 능력은 이 야생적이고 강인한 동물이 지닌 강한 생존 본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어린 들소를 기르는 과정이 다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심한 주의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크는 히말라야의 혹독한 고지대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함과 생존의 진정한 상징입니다. 어린 들소의 사육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들소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가장 오해받는 친척 중 하나인 야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크는 야생적이고 강력한 들소와 달리 온순한 성격과 인공 수정을 통해 번식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유명합니다. 이 전략은 수컷과 암컷 모두의 스트레스 완화, 선택적 번식 향상, 그리고 생식 효율 향상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야크가 임신한 지 약 8개월이 되면 새끼가 태어납니다. 어미 야크는 항상 새끼 곁에 머물며 산의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새끼를 온몸으로 보호하고 온화하게 이끌며 영양가 있는 젖을 꾸준히 먹입니다. 가혹하고 잔혹한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방패처럼 새끼의 첫걸음 하나하나를 보호하며 끈기 있는 동반자로 새끼를 보살핍니다. 이는 새끼가 너무 일찍 스스로 살아가도록 몰아붙이는 관행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면 어미 들소는 새끼를 광활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키우는데 그곳에서 새끼들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어린 나이부터 생존 본능이 발달합니다. 들소 새끼는 넓은 초원에서 무리를 따라잡는 법을 배우고 어미의 경고에 재빨리 반응하고 심지어는 태어난 첫날부터 빠르게 흐르는 강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능력은 새끼 들소가 혹독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능력입니다. 어린 들소는 본능적으로 성장하고 어미의 지도를 받지만 상업적인 농장 환경에서 적절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후 몇 주 동안은 적극적인 인간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현대 들소 목장에서는 새끼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인 생후 6개월 동안 새끼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끼들은 출생 시 20kg에서 30kg에 불과했지만 반년 만에 150kg 이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들소 송아지는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젖을 떼고 천연풀, 건초, 알팔파, 곡물, 그리고 때로는 유기농 단백질 보충제로만 구성된 식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고품질 들소를 수십만 마리 성공적으로 사육하려면 통제된 농업기술과 광범위한 야생 방목을 병행해야 합니다. 넓은 목초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덕분에 들소는 살코기가 많고 강한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이 붉은 고기의 독특한 풍미와 높은 가치에 크게 기여합니다.
들소는 크고 거친 외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동물입니다. 특히 들소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건강을 체크하고 무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규모 들소 사육의 또 다른 필수 요소는 효율적인 무리 관리입니다. 많은 현대식 목장에서는 이미 드론을 활용하여 무리의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파악하며 사료 배급을 지원함으로써 모니터링 효과를 극대화하고 넓은 방목지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들소는 단 2년 만에 최대 1톤까지 자랄 수 있으며 크기와 근육량 모두 산업용 소를 능가합니다. 들소의 특징인 거대한 어깨 혹은 다른 어떤 가축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들소는 젖소와 비슷한 갓 태어난 송아지에서 시작합니다. 들소는 단 2년 만에 최대 1톤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들소는 반야생 환경에서 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들소를 채집해야 합니다. 들소는 아시아 물소 다른 발굽동물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며 특히 호흡기, 관절, 발굽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취약합니다. 개인 성장 기록은 각 개체의 상태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며 번호가 부여되고 동시에 전자귀 아이디가 부착됩니다. 수술 중 이러한 살아있는 탱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수 구속 장치인 스퀴즈 슈트가 필수적입니다. 이 슈트는 매우 견고한 강철로 제작되었으며 들소의 몸 양쪽에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여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이는 동물이 갑자기 움직여 울타리를 뚫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장치가 없었다면 이 거대한 들소 한 마리를 땅에 끌어내리려면 몇 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숙한 들소는 이동 목적에 따라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안내됩니다. 농장에서 즉시 가공되어 고급 붉은 고기를 생산하거나 경매에 붙여지는데 경매에는 일반적으로 고품질 번식용 가축이나 무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선별된 개체가 사용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의 전문 경매에서 매년 약 8마리에서 1만 마리의 들소가 거래됩니다. 이 들소들의 거래는 나이, 품종, 체중, 유전적 배경, 그리고 아마도 생식 가능성 등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들소 한 마리의 가격은 $3,000에서 $20,00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반면 매일 약 500마리의 들소가 도살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희귀한 붉은 고기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주요 방법입니다. 들소는 가공시설로 이송되어 엄격한 온도, 위생 및 절차 규정이 적용되는 통제된 환경에 놓입니다. 사체를 기절시키고 방열하는 과정 직후 다음 단계는 피부를 꼼꼼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수 칼을 사용하여 사타구니에서 시작하여 가슴까지 절개한 후 사지를 따라 이어지는 첫 번째 절개로 이루어집니다. 들소 가공은 자동화 기술과 컨베이어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는 소고기 가공과는 매우 다릅니다. 매년 3천만 마리 이상의 소를 도축하는 미국의 대규모 소고기 가공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크기, 강도, 그리고 도축량 감소로 인해 대부분의 작업은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 작업자에 의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소 고기는 각 조각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각 조각마다 고유한 요리 역사가 있습니다. 탄탄한 근육 구조, 낮은 지방 함량, 그리고 진하면서도 깔끔한 맛 덕분에 처가이, 숄립, 린라운드와 같은 귀한 부위는 소비자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위들은 한 입 한 입 맛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풀 그릴 스테이크나 간단한 팬, 시어링 요리와 같은 요리에 적합합니다. 고기 한 조각 한 조각은 마치 초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건조한 바람, 흐릿한 아침, 거친 새벽, 그리고 광활한 들소떼가 드넓은 들판을 누비는 평화로운 회복력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농업이 만연한 이 시대에도 야생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고기뿐만 아니라 그 땅의 생생한 기억 속에도 말입니다.